여러분,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완전히 다르게 살 거요. 돈 버느라 허덕이지 않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거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소.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 1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 들은 진솔한 고백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60대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날, 추석에 한 번씩 보면 되지. 바쁜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부모님이 전화하셔도 바쁘다고 빨리 끊습니다. 명절에 가도 하루 있다가 바로 옵니다. 애들 학원 보내야 한다고 일 있다고 서둘러 떠납니다. 부모님은 서운해하십니다. 자식이 바쁜 거 아니까 이해한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섭섭하십니다. 그래도 참으십니다. 자식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왜 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전화 좀 더 자주 드리지 않았을까? 왜 주말에 한 번씩 놀러 가지 않았을까?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75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50대 초반이었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달에 한 번도 못 뵀어요. 바쁘다고 일 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70세라고 해봅시다. 평균 수명이 80세라면 남은 시간은 10년입니다. 1년에 12번 만난다고 해도 120번밖에 못 만납니다. 한 번 만날 때 5시간 같이 있다고 해도 총 600시간입니다. 25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평생 통틀어 한 달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효도 관광 보내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아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세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후회를 당신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자녀가 당신한테 잘할 수 있도록 부담 주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후회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몸이 튼튼합니다. 밤새 일해도 괜찮습니다.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합니다. 담배 피워도 당장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혹사합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운동은 안 하고 술은 자주 마시고 담배는 피우고 밥은 대충 먹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당뇨가 옵니다. 고혈압이 옵니다. 고지혈증이 옵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이제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약 5알, 저녁에 약 3알.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도 완치는 안 됩니다.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식당 운영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운동도 안 하고. 60세에 당뇨 왔어요. 지금은 인슐린 주사 맞고 약도 먹고 음식 조절하고. 젊었을 때 좀 쉬면서 할 걸 그랬어요. 돈 좀 덜 벌어도 건강하게 살 걸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손주 돌보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됩니다. 병원 신세만 집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병원 갑니다. 검사하고 약 받고 물리치료 받고 병원이 직장입니다. 더 심하면 수술합니다. 무릎 수술, 허리 수술, 심장 수술. 수술비만 수천만 원 듭니다. 회복하는데도 몇 달, 1년 걸립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50대,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술 줄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으세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채소 많이 먹고 짜고 단 거 줄이세요. 물 많이 드시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고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곁에 있으니까 고마운 줄 모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느라 바쁩니다.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고 눕습니다. 아내랑 대화도 별로 안 합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아내는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서로 서운합니다. 하지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20년, 30년, 40년. 그러다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남편이 먼저 가면 아내는 후회합니다. 왜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을까? 왜 잔소리 좀 덜 할 걸 그랬을까? 왜 맛있는 거 좀 더 해줄 걸 그랬을까? 아내가 먼저 가면 남편은 후회합니다. 왜 고맙다는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왜 집안일 좀 도와줄 걸 그랬을까? 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암으로 입원했을 때 그때서야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내가 숨지기 전날 손잡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눈물 흘리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 평생 그 말을 안 했을까? 지금도 후회돼요.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잘 못해줄까요? 왜 고마운 마음을 표현 못할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쑥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평생 표현 안 하고 살다가 상대방이 떠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쑥스러워도 하세요. 손 잡아주세요. 어깨 안아주세요. 작은 선물도 해주세요. 꽃 한 송이, 간식 하나라도 좋습니다. 함께 산책하세요. 함께 여행 가세요. 함께 영화 보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세요.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네 번째 후회는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바쁩니다. 승진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합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거절합니다. 한두 번, 서너 번 거절하다 보면 친구도 더 이상 연락 안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친구와 완전히 멀어집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주고받는 게 전부입니다. 60대 되어 은퇴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깁니다. 친구라도 만나려고 연락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억은 하지만 이제 와서 만나자고 하면 어색합니다. 억지로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공통 화제가 없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결국 혼자 지냅니다.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없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30년 하는 동안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바빠서요. 승진하고 돈 벌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연락해도 다 거절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때 친구들이랑 관계 유지할 걸 그랬어요. 친구는 노년의 재산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합니다. 자녀는 자녀 생활이 있습니다. 매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나와 같은 나이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노년이 덜 외롭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여행 갑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오랫동안 못 만났어도 전화하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밥 한 끼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경로당, 복지관에서 비슷한 또래를 만나세요. 친구는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만나세요. 관계는 자주 만나야 유지됩니다.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노년의 친구만큼 귀한 재산이 없습니다. 5번째 후회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해야 하니까 나중에 하지.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하지. 세계 여행 가고 싶다. 나중에 가야지. 악기 배우고 싶다. 나중에 배워야지. 그림 그리고 싶다. 나중에 그려야지. 글 쓰고 싶다.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60대 되어 은퇴합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하고 싶던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세계 여행 가고 싶은데 장거리 비행이 힘듭니다. 오래 걷지 못합니다.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악기 배우고 싶은데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청력도 나빠졌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림 그리고 싶은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듭니다. 글 쓰고 싶은데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집중력이 안 됩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뭐 하겠어?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자.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유럽 여행이 꿈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었고 중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은퇴하고 돈도 좀 모았고 시간도 생겼어요. 드디어 유럽 가려고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져서 못 갔어요. 오래 걷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집 근처 공원 산책하는 것도 힘들어요. 50대 때 갈 걸 그랬어요. 그때는 건강했는데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하겠다고 미루면 은퇴했을 때는 체력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하겠다고 미루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돈 모으면 하겠다고 미루면 그 사이 기회를 잃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휴가 내고 돈 모으고 가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배우세요. 학원 등록하고 시간 내고 배우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적으세요. 여행, 배움, 도전,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씩 실천하세요. 1년에 한 개씩만 해도 10년이면 10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등산, 요리 교실, 일기 쓰기,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6번째 후회는 돈만 쫓아 산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데만 집중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야근하고 특근하고 부업도 합니다. 가족과 시간 보내지 못합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갑니다. 배우자 생일도 있습니다. 돈은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어느새 대학생이 되고 취직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함께한 추억이 없습니다. 사진도 별로 없습니다. 배우자와 거리가 생겼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삽니다. 부부인데 남남 같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과로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정신도 피곤합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일만 하느라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쓸 사람도 없고 함께 쓸 사람도 없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일 중독자였어요. 사업 성공하는 게 목표였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가족 여행 한 번 못 갔어요. 애들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어요. 사업은 성공했어요. 돈도 좀 벌었고요. 하지만 애들이 저랑 안 친해요. 어색해요. 아빠보다 엄마만 찾아요. 지금 후회해요. 돈 좀 덜 벌어도 가족과 시간 보낼 걸 그랬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친밀함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과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에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사세요. 야근 줄이고 주말은 가족과 보내세요. 연봉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워라밸이 좋은 직장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가족여행,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에 시간과 돈을 쓰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균형을 잡으세요. 7번째 후회는 자녀에게 과잉 간섭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열심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합니다. 미술하고 싶다는데 그건 돈 안 된다고 말립니다. 음악하고 싶다는데 의대 가라고 강요합니다. 아이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 대학 가라, 이 과 가라, 이 직장 가라,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아이는 인형이 아닌데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저항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안 듣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부모 말 들어야 나중에 후회 안 해. 결국 아이는 부모 말을 따릅니다. 하기 싫은 공부하고 원하지 않는 대학 가고 적성에 안 맞는 직장 다닙니다. 불행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다고. 부모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부모는 서운합니다.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할까?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간섭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의대 가라고 강요했어요. 아들은 문학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결국 아들은 의대 갔어요. 의사 됐고요. 하지만 불행해 보여요. 일을 싫어해요. 저한테도 잘 안 와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걸 그랬어요. 자녀는 부모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강요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걱정됩니다. 돈 안 되는 길 가면 어떡하나, 고생하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것도 아이 인생입니다. 아이가 선택하고 아이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부모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조언은 해도 강요는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대화하세요. 실패할 권리도 주세요. 아이가 선택하고 실패해도 그게 아이의 배움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8번째 후회는 집 한 채 사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대출받기 무서워서 언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샀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1억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입니다. 그때 샀더라면 9억을 벌었을 텐데 못 샀습니다. 전세금은 올라갔습니다. 2억이던 전세금이 4억, 6억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어야 했는데 전세만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 70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6억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서울은 10억 넘고 수도권도 비쌉니다. 결국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냅니다. 연금은 5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부족한 돈은 6억에서 빼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6억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녀 신세 져야 합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전세로 살았어요. 1980년대에 강남 아파트를 3천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샀어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20억이에요. 저는 지금 월세로 살아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요. 그때 집 샀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평생 후회해요. 집은 단순히 투자가 아닙니다. 집은 안정입니다. 내 집이 있으면 쫓겨날 걱정 없습니다. 마음 편히 삽니다. 집은 노후 대책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필요하면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현금은 다 써도 집은 남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노년이 불안합니다. 월세 걱정, 이사 걱정, 자녀 눈치 걱정 속에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작은 집이라도 사세요. 50대라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라도 사세요. 서울 안 되면 수도권 안 되면 지방이라도 사세요. 작은 집이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미 70대라면 자녀에게 조언해 주세요. 너희는 꼭 집 사라고. 전세 살지 말고 빚 내서라도 사라고. 집 한 채의 유무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9번째 후회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하던 일만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고 관심사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잡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무료합니다. 지루합니다.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성장해야 행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도전하고 성취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배우고 살면 성장이 멈춥니다. 뇌도 퇴화합니다. 우울해집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집안일만 했어요. 애 키우고 살림하고. 다른 건 안 배웠어요. 애들 다 컸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봐요. 너무 무료해요. 젊었을 때 뭐라도 배울 걸 그랬어요. 악기라도 그림이라도. 지금은 배우기도 늦은 것 같고 의욕도 없어요.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피아노, 그림, 서예, 외국어, 컴퓨터,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 삶이 즐거워집니다. 매일 연습하고 조금씩 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과 친구도 됩니다. 뇌도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관, 문화센터에 가세요. 어르신 대상 강좌가 많습니다.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활용하세요. 검색하면 배울 게 무궁무진합니다. 혼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색칠하기, 종이접기, 간단한 운동,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배움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늙어도 계속 배우세요. 10번째 후회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산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비교당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고 싶은 옷 못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 못했습니다. 튀어 보일까봐. 하고 싶은 일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볼까봐.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비싼 차 사고, 자녀 사교육 시키고, 정작 나한테 맞는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기준에 맞춰 산 겁니다. 남들 눈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았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녔어요. 남들 보기엔 성공했죠. 하지만 저는 사실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런 건 밥 먹고 살 수 없다고. 체면 깎인다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내 꿈을 좀 살 걸 그랬어요.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남을 의식해서 불행하게 사는 건 어리석습니다.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비교도 의미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대로 사세요.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들었으면 더더욱 자유로워도 됩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진정한 나로 사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세요. 11번째 후회는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선생님, 동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쑥스러워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어색해서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납니다. 돌아가시거나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깁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왜 고맙다고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 좀 할 걸 그랬을까? 특히 부모님한테 못한 감사가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무릎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임종 직전에 손잡고 고맙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대답도 못하셨어요. 지금도 후회돼요. 왜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감사는 표현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말로 해야 전해집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른 채 떠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후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고마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직접 만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쑥스러워도 하세요. 어색해도 하세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오늘 전화드리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배우자한테도 말하세요. 평생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자녀한테도 말하세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친구한테도 말하세요.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하세요. 12번째 후회는 젊었을 때 더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심각하게만 살았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돈만 벌었습니다.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갔습니다. 콘서트 가자고 해도 시간 없다고 안 갔습니다. 취미생활 하자고 해도 그럴 여유 없다고 안 했습니다. 웃지 못했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아깝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덜 성공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추억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뭘 했는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일만 한 것 같습니다. 사진도 별로 없습니다. 여행 사진, 친구들과 웃는 사진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웃고 좀 더 놀고 좀 더 즐길 걸 그랬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너무 심각하게만 살았어요. 30대에는 가난이 무서워서 악착같이 일했고 40대에는 승진이 중요해서 주말도 없이 일했고 50대에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부업까지 했어요. 60대 되니까 몸이 망가졌고 70대엔 친구도 없고 이제 80인데 후회만 남았어요. 젊었을 때 좀 더 웃을 걸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돈 좀 덜 벌어도 행복하게 살 걸 그랬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젊음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고통스럽게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일하면서도 즐기고 책임지면서도 웃고 성실하면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행복한 추억이 많아야 합니다. 웃었던 순간, 즐거웠던 경험,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즐기세요. 70대,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웃으세요. 오늘 즐기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친구 만나서 웃으세요. 손주랑 놀면서 웃으세요. 드라마 보면서 웃으세요.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웃으면서 사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한테 말해주세요.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말라고. 일도 중요하지만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추억을 많이 만들라고. 여기까지 12가지 후회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 보내지 못한 것,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 배우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 것, 하고 싶은 일을 미룬 것, 돈만 쫓아 산 것, 자녀에게 과잉 간섭한 것, 집 한 채 사지 않은 것,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은 것,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산 것,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젊었을 때 더 즐기지 못한 것. 이것은 실제로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건강관리 시작하고 배우자한테 잘하고 친구 만나고 하고 싶은 일 시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 잡고 자녀 존중하고 집 마련하고 새로운 것 배우고 내 삶을 살고 감사 표현하고 즐기면서 사세요. 70대, 80대라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오늘부터 건강관리하고 배우자 손 잡아주고 친구한테 연락하고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고마운 사람한테 연락하고 오늘 웃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건강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 소중히 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균형 잡고 감사하고 즐기면서 살라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후회 없이 사신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아십니까? 65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2억 원이면 약 8년을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70세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5년 후부터 연금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연금으로 살면 됩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2억이 3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계산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계산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들이 나갔습니다. 68세가 된 지금 이분은 걱정입니다. 남은 5천만 원으로 70세까지 2년을 버텨야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2년이 안 됩니다. 그럼 연금 받기 전에 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일입니다. 계획은 완벽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예상의 3배가 나갑니다. 두 번째는 자녀 지원입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매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집 수리비입니다. 집도 늙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심리적 지출입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이 지갑을 엽니다. 이 6가지를 알고 계시면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비입니다. 여러분, 은퇴할 때 의료비를 얼마나 잡으셨나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대부분 그 정도 잡으십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5천 원, 만 원. 그 정도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당연한 겁니다. 60대는 괜찮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당뇨가 생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받습니다. 약을 받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계획대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큰 병입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 이런 병에 걸리면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김모 씨입니다. 은퇴할 때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쓸 계획이었습니다. 의료비는 한 달에 20만 원 잡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큰 병 없이 건강했습니다. 병원비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습니다. 감기, 소화불량 정도였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장암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괜찮네. 예상 범위 내야.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2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국산 항암제와 외국산 신약입니다. 국산 항암제는 건강보험이 됩니다.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입니다. 6개월 치료하면 360만 원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떨어집니다. 외국산 신약은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한 달에 800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4,8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외국산 신약을 쓰면 효과는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국산 항암제를 쓰면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외국산 신약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6개월 동안 4,800만 원을 썼습니다. 수술비 300만 원 합치면 5,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3개월마다 CT, MRI, MRI를 찍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듭니다. 1년에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다는 홍삼,
상황버섯, 면역력 강화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듭니다.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의료비로 얼마를 썼을까요? 수술비 300만 원, 항암 치료비 4,800만 원, 정기 검진 200만 원, 건강식품 1,200만 원. 합계 6,500만 원입니다. 계획은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24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500만 원을 썼습니다. 27배입니다. 김 씨의 노후 자금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6,500만 원을 쓰고 생활비로 2,400만 원을 쓰니까 1년에 8,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6,100만 원입니다. 2년째도 비슷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끝났지만 정기검진과 건강식품은 계속됩니다. 게다가 암 재발 방지를 위해 한방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듭니다. 2년 만에 김 씨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계획은 8년이었지만 실제로는 2년 반 만에 거의 다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할 때 세운 계획은 무용지물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의료비가 폭발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요. 신약, 신기술, 신의료 장비. 이런 건 건강보험이 안 됩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치과도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치아가 나빠집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 한 개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여러 개 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침, 뜸, 한약. 이것들도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많이 찾게 됩니다. 무릎 아프면 침 맞고, 허리 아프면 뜸 뜨고, 기력 없으면 한약 먹고. 건강식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칼슘, 글루코사민. 나이 들면 이런 거 다 먹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의료비를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건강할 때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60대부터 80대까지 20년 동안 의료비로 최소 1억 원은 필요합니다. 1년 평균 500만 원, 한 달 평균 40만 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한 달에 20만 원 잡으셨다면 2배로 늘리세요. 아니, 3배로 늘리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비 의료비를 따로 마련하세요.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따로 떼어 놓으세요. 건드리지 말고요.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이 들면 반드시 아픕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자녀 지원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제 자녀들 다 키웠으니 내 돈 내가 쓰면 되지. 자식들한테 줄 일은 없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연락합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 장만하려니까 좀 부족해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못하시죠. 자식인데요. 평생 첫 결혼인데요. 5천만 원을 줍니다. 빌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압니다. 안 돌려받을 거라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또 연락합니다. 아버지, 아기가 생겼어요. 출산 준비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산후조리원비만 300만 원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 줍니다. 300만 원을요? 손주인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또 연락 옵니다. 아버지, 아기 키우려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육아용품.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요.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50만 원씩 주기로 합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또 연락 옵니다. 아버지,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됐는데 좋은 곳은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우리 형편에는 부담이 돼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40만 원씩 보태줍니다. 어린이집비 지원입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모 씨입니다. 은퇴할 때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입니다. 계획은 자녀한테 한 푼도 안 줄 생각이었습니다. 다 컸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사려는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출산용품비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2년 후 육아비를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어린이집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이제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갑니다. 4년 후 아들이 차를 바꾸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사려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줍니다. 5년 후 아들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또 줍니다. 박 씨는 5년 동안 자녀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결혼자금 5천만 원, 출산비 500만 원, 육아비 3천만 원 50만 원, 60개월, 어린이집비 1천만 원 40만 원, 24개월, 3년 차부터 2년, 차 구입비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합계 1억 6천5백만 원입니다. 2억이 5년 만에 3,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생활비는 별도입니다. 자녀 지원만 1억 6천5백만 원을 쓴 겁니다. 박 씨는 계획에 없던 지출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번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요. 자녀가 갚겠다고 한 5천만 원? 당연히 안 돌려줬습니다. 박 씨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지원은 끝이 없습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게 없습니다. 결혼 자금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출산비가 나옵니다. 출산비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육아비가 나옵니다. 육아비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교육비가 나옵니다. 손주가 커서 학교에 가면 학원비를 대달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과외비를 대달라고 합니다. 대학 가면 등록금을 대달라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한테만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줘야 합니다. 형평성 때문에요. 큰아들한테 5천만 원 줬으면 작은 딸한테도 줘야 합니다. 그럼 1억입니다. 그리고 사위, 며느리도 챙겨야 합니다. 명절에 용돈 주고 생일에 선물하고 아플 때 병문 안비 주고 이것저것 다 하면 1년에 수백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자녀에게 말하세요. 결혼 자금은 딱 한 번만 도와주겠다. 그 이유는 스스로 해결해라.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도와주더라도 한도를 정하세요.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평생 5천만 원까지만.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자녀에 빌려주세요는 믿지 마세요. 100% 안 돌려받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럴 각오로 주세요. 아니면 아예 안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녀 도와주다가 여러분이 거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안 줍니다. 자기들도 힘드니까요. 자녀 사랑과 자녀 지원은 다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짜장면이 얼마였나요? 4,000원? 5,000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8,000원에서 만원입니다. 2배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버스 요금이 얼마였나요? 1,000원? 지금은 1,500원입니다. 50%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전기세가 얼마였나요? 지금보다 훨씬 쌌습니다. 지금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10년 전의 만원과 지금의 만원은 같은 만원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다릅니다. 그럼 노후 자금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대에 은퇴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쓸 계획입니다. 지금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집세, 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다 내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는 물가가 올랐습니다.
연 3%씩 올랐다고 가정하면 5년 후에는 약 16% 올랐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23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년 후에는 약 34% 올랐습니다. 268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후에는 약 80% 올랐습니다. 360만 원이 필요합니다. 거의 2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이모 씨입니다. 65세에 은퇴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2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올랐을까요? 먼저 식비입니다. 5년 전에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장에서 장 보고 집에서 해 먹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0만 원이 듭니다. 물가가 60% 올랐습니다. 공과금도 올랐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5년 전에는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5만 원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교통비도 올랐습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이 올랐습니다. 택시비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5년 전에 한 달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입니다. 통신비도 올랐습니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5년 전에 한 달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 원입니다. 병원비도 올랐습니다. 약값도 올랐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 합치면 5년 전에 한 달에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만 원이 더 듭니다.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이 씨는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지출을 줄여야 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교통비를 아끼고 전기를 아껴 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줄일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도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여러분의 돈을 훔쳐갑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특히 노인들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건 매년 조금씩만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적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내년에는 물가 연동으로 3% 오릅니다. 103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물가는 5% 올랐습니다. 그럼 실질 구매력은 떨어진 겁니다. 10년 후에는 연금은 130만 원이 됐지만 물가는 150만 원어치로 올랐습니다. 2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년 후에는 250만 원,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노후 자금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물가 연동 채권.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안전 자산도 필요합니다. 예금, 국채. 이런 건 인플레이션에는 약하지만 안전합니다.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감 물가를 고려하세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과 실제 체감 물가는 다릅니다. 노인들이 주로 쓰는 식비, 의료비는 평균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정부 발표는 연 3%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 7% 오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여유 있게 세우세요. 네 번째, 집 수리비입니다. 여러분, 집도 늙습니다. 사람처럼요. 새 집에 이사 가면 20년은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20년 된 보일러는 수명이 다한 겁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일까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배관이 낡습니다.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주방, 베란다. 여기저기서 셉니다. 배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전체를 다 갈아야 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방수가 문제 생깁니다. 베란다, 화장실. 비 오면 물이 셉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방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비용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2세 최모 씨입니다. 25년 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15년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겨울인데 난방이 안 됩니다. 급하게 수리했습니다. 부품 교체로 50만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또 고장 났습니다. 이번에는 수리가 안 됩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25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물이 샜니다. 배관이 낡아서 터진 겁니다. 응급수리로 100만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전체 배관을 교체했습니다. 800만 원 들었습니다. 집안 전체를 다 뜯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물이 샜니다. 비만 오면 샜니다. 방수가 문제입니다.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배, 장판도 해야 했습니다. 25년 됐으니 너무 낡았습니다. 도배, 장판으로 300만 원 들었습니다. 가전제품도 교체했습니다. 냉장고가 20년 됐습니다. 소음이 심하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세탁기도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70만 원입니다. 최 씨는 5년 동안 집 관련 비용으로 얼마를 썼을까요? 보일러 300만 원, 배관 800만 원, 방수 400만 원, 도배 장판 300만 원, 냉장고 150만 원, 세탁기 70만 원. 합계 2020만 원입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입니다. 최 씨는 집 관련 비용을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집은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도 늙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지나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외벽 도색,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교체, 이런 걸 특별수선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선 충당금을 모읍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가구당 수백만 원씩 낼 때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더 심합니다. 지붕, 외벽, 담장 다 관리해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큰 공사를 해야 합니다. 수천만 원씩 듭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집 수리비를 따로 빼놓으세요. 1년에 100만 원씩 모으세요. 1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작은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수리하세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보일러는 15년 됐으면 교체를 고려하세요. 20년까지 쓰면 겨울에 갑자기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급하게 비싸게 교체해야 합니다. 배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20년 됐으면 교체를 고려하세요. 터지면 큰일입니다. 집은 여러분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집 수리비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5번째,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경조사가 많아집니다. 특히 슬픈 소식이 많아집니다. 친구, 친척, 지인들의 부고가 계속 들려옵니다. 20대, 30대에는 결혼식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합니다. 축의금을 냅니다. 5만 원, 10만 원. 40대, 50대에는 자녀 결혼식이 많습니다. 친구들 자녀가 결혼합니다. 축의금을 냅니다. 10만 원, 20만 원. 60대, 70대에는 장례식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십니다. 부의금을 냅니다.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돌잔치도 있습니다. 손주 돌잔치, 친구들 손주 돌잔치. 축의금을 냅니다. 5만 원, 10만 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한모 씨입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 사교적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동창, 동네 친구.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조사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를 계산해 봤습니다. 장례식이 8번 있었습니다. 친구, 친구의 부모, 친척. 한 번에 5만 원씩 냈습니다. 8번이면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는 10만 원을 냈습니다.
실제로는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4번 있었습니다. 친구 자녀, 친척 자녀. 한 번에 10만 원씩 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돌잔치가 3번 있었습니다. 손주, 친구 손주. 한 번에 10만 원씩 냈습니다.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갑, 칠순잔치가 2번 있었습니다. 친구들이요. 한 번에 10만 원씩 냈습니다. 20만 원입니다. 합계가 얼마일까요? 150만 원입니다. 한 달 평균 12만 원입니다. 한모 씨는 계획에 경조사비를 한 달에 5만 원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만 원이 나갔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달에는 없다가 어느 달에는 3번, 4번씩 겹칩니다. 특히 겨울에 부고가 많습니다. 추우니까요. 한 달에 경조사가 4번 겹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갑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경조사비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납니다. 특히 장례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십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체면 때문에 못 줄입니다. 친한 친구 장례식에 3만 원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최소 5만 원은 내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는 10만 원, 20만 원 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조사비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한 달에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친구가 많으면 20만 원도 잡으세요. 그리고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매달 10만 원씩 넣어 놓으세요. 경조사가 있으면 거기서 쓰세요. 모자라면 추가로 넣으세요. 남으면 모아두세요. 경조사비는 생활비와 섞이면 안 됩니다. 갑자기 나가는 돈이라서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만 가세요. 멀리 있는 친척, 오래 안 만난 친구. 이런 분들 경조사는 전화로만 위로하고 안 가도 됩니다. 체면을 버리세요. 돈이 없는데 체면 차릴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다 힘드니까요. 6번째, 심리적 지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바쁩니다. 1년에 몇 번 봅니다. 친구들도 다 늙었습니다. 자주 못 만납니다. 집에 혼자 있습니다. TV를 봅니다. 하루 종일요? 심심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씁니다. 홈쇼핑을 봅니다. 신기한 제품이 나옵니다. 설명을 듣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전화합니다. 삽니다. 2만 원, 3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번 사면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는 업체가 많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친절하게 말합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 무릎이 아프시죠? 이 제품 드시면 좋아집니다. 말이 듣기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외로운 노인은 그 관심이 좋습니다. 제품을 삽니다. 한 달에 100만 원짜리를요? 효과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화하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게 좋아서 계속 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정모 씨입니다. 부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삽니다. 자녀는 멀리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봅니다. 정 씨는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습니다. 친구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홈쇼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신기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나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어치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제품을 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짜리를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우니까요.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한 번에 2만 원, 3만 원씩 듭니다. 정 씨가 맡아서 냅니다.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나갈까요?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한 번에 3만 원이면 24만 원입니다. 정 씨는 한 달에 얼마를 쓸까요? 홈쇼핑 30만 원, 건강식품 100만 원, 친구 식사, 대접 24만 원. 합계 154만 원입니다. 계획은 한 달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150만 원이 심리적 지출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여러분, 노인의 심리적 지출은 큽니다. 외로우면 돈을 씁니다. 우울하면 쇼핑을 합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건강식품을 삽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겁니다. 하지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과소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적 충족을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으세요. 복지관에 가세요. 무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미술 교실.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세요. 노인정, 경로식당, 복지관. 봉사할 곳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덜어줍니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돈 달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통화해도 외로움이 덜합니다. 홈쇼핑은 끄세요. TV를 보되 홈쇼핑 채널은 보지 마세요. 유혹에 빠집니다. 건강식품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정말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돈 낭비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되 매번 식사 대접은 하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하거나 각자 내세요. 친구들도 이해합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만 나가고 더 외로워집니다. 진짜 해결책은 관계와 활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비입니다. 예상의 3배가 나갑니다. 큰 병에 걸리면 1년에 수천만 원씩 나갑니다. 비급여 항목, 건강식품까지 합치면 더 많이 나갑니다. 둘째, 자녀 지원입니다. 딱 한 번만 하는 게 없습니다. 결혼 자금, 출산비, 육아비, 교육비. 끝이 없습니다. 한도를 정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매년 줄어듭니다.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30% 이상 더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넷째, 집 수리비입니다. 집도 늙습니다. 보일러, 배관, 방수, 도배, 장판. 10년에 한 번씩은 큰 돈이 나갑니다. 따로 빼놓으세요. 다섯째, 경조사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늘어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잡으세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여섯째, 심리적 지출입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이 지갑을 엽니다. 홈쇼핑, 건강식품, 친구 대접. 한도를 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하세요. 이 6가지를 알고 계시면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버퍼입니다. 여유 자금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정확히 계산하지 마세요. 여유를 두세요. 한 달에 200만 원 필요하다면 250만 원으로 계획하세요. 그리고 예비 자금을 따로 빼놓으세요. 의료비 예비 자금 3천만 원, 집 수리비 예비 자금 1,000만 원, 경조사비 예비 자금 500만 원. 이렇게 따로 빼놓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현실은 늘 다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의료비는 충분히 잡으셨나요? 자녀 지원은 한도를 정하셨나요?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셨나요? 집 수리비는 빼놓으셨나요? 경조사비는 넉넉히 잡으셨나요? 심리적 지출은 통제하고 계신가요?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비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을 지키는 실전 예산 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예비 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계획대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대비하세요. 그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그저 묵묵히 가족 위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어 은퇴하고 나니까 통장 잔고가 고작 몇백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5년 했어요. 월급 꼬박꼬박 받았고 빚도 없었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엔 1,000만 원도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후에 돈이 없는 이유 7가지.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분들이 겪고 계실 그 막막한 현실의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교훈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비에 올인한 대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대학 보내야 한다.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 공부시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비 냅니다.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갑니다. 중학교 가면 더 오릅니다. 고등학교 가면 입시 학원까지 더해집니다. 대학 등록금은 또 얼마입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4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8천만 원, 셋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생활비까지 보태주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 못하면 대학원 보냅니다. 2년 더 학비 냅니다. 고시 준비한다고 하면 몇 년 더 뒷바라지합니다. 유학 간다고 하면 억 단위 돈이 나갑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결혼 자금 보태주고 전세금 보태주고 살림 장만해줍니다. 딸 시집 보내도 돈 들고 아들 장가 보내도 돈 듭니다. 이렇게 30년, 40년을 자녀한테 쏟아붓습니다. 내 옷은 몇 년씩 입고 내 밥은 대충 먹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최고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합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연금 들 돈도 없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아차 싶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를 키웠어요. 다 대학 보냈고 다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제 통장엔 돈이 없어요. 아이들이 가끔 용돈 주는 게 전부예요. 제가 바보였나 봐요. 더 가슴 아픈 건 자녀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키우면 나중에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효도해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생활하기도 바쁩니다. 집값은 비싸고 육아는 힘들고 직장 생활은 불안합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명절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는 섭섭합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한테 바쳤는데 이게 전부야. 하지만 자녀도 억울합니다. 나도 힘든데 부모님이 왜 준비를 안 해놓으셨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각자 독립해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노후 준비 못한 부모는 고립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럼 어땠어야 할까요? 자녀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아이 교육비 내면서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내 연금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 대학까지만 책임질게. 결혼 자금은 내가 마련해야 해. 이렇게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 세대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타이밍을 놓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큼 부동산으로 희비가 엇갈린 세대도 없을 겁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집 한 채 샀느냐 안 샀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에 서울에 집 한 채 샀던 분들은 지금 그 집값이 10억, 20억입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어도 그 집 덕분에 노후가 편안합니다. 하지만 집을 안 샀거나 샀다가 팔았거나 타이밍을 놓친 분들은 지금 가난합니다.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라 운이 차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회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 강남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살 수 있었는데 안 샀어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가 20억이에요. 1990년대에 분당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만에 팔았어요. 조금 올랐길래 차익 남기고 팔았죠. 그 아파트 지금 15억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목동 아파트를 전세로 살았어요. 집주인이 팔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12억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 인생이 달랐을 텐데 왜 그때 집을 안 샀을까요? 첫째,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 조금 기다리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둘째, 빚내는 게 무서웠습니다.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불안했습니다. 빚은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셋째, 전세가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사면 관리비도 들고 재산세도 내고 수리비도 들잖아요. 전세로 살면 그런 거 안 내도 되고 목돈도 남고. 하지만 그 목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전세금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넷째, 좋은 집 나중에 사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집이라도 일단 사. 이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넓고 좋은 집 한 번에 사야지. 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모든 집값이 올라버렸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85년에 잠실 아파트가 2천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이 30만 원이었으니까 5년치 월급이었죠.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전세로 살았어요. 지금 그 아파트가 15억이에요. 지금 제 국민연금이 50만 원인데 그때 그 집을 샀더라면 인생이 달랐을 겁니다. 부동산은 노후 자산이 되었습니다. 집이 있으면 노후가 편합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그 차액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연금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으면 노후가 막막합니다. 평생 전세로 살다가 나이 들어 전세금 돌려받아도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연금에서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60대, 70대에 대출받아서 집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갚을 능력도 안 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한테는 꼭 말해주세요. 전세 살지 말고 빚내서라도 집부터 사라고. 작은 집이라도 일단 사고 그 다음에 바꾸라고. 이게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업 실패와 보증의 함정입니다. 성실하게 회사 다니다가 40, 50대에 퇴직합니다.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어쨌든 직장을 떠납니다. 퇴직금 몇 천만 원 받습니다. 이게 평생 모은 돈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합니까? 사업을 시작합니다. 치킨집을 차립니다. 카페를 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냅니다. 지인 소개로 무슨 사업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수익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치킨집은 1년 버티기도 힘듭니다. 손님이 안 옵니다. 근처에 치킨집이 너무 많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1년 만에 문 닫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이 다 날아갑니다.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오는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듭니다. 2년 버티다가 문 닫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다 날아갑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5세에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 7천만 원 받았어요.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었어요. 본사에서 매출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3년 만에 망했어요. 퇴직금 다 날리고 빚까지 3천만 원 생겼어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왜 중년 창업은 실패할까요? 첫째, 경험이 없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지 장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님 응대, 재고 관리, 마케팅 이런 거 다 처음입니다.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둘째, 체력이 안 됩니다. 50대, 60대에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기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중년은 더 힘듭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셋째, 시장이 너무 경쟁적입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이런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장 광고합니다. 월 수익 500만 원 보장. 이런 말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로는 적자만 쌓입니다. 본사는 가맹비만 챙기고 가맹점은 망합니다. 사업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보증입니다. 친구가 사업한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30년 친구인데 거절하기 미안합니다.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섭니다. 친구 사업이 망합니다. 빚이 몇 천만 원 생깁니다.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옵니다. 나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친구는 연락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내가 갚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갑니다. 형제가 집 살 때 보증 서달라고 합니다. 피부치인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섭니다. 형제가 대출금을 못 갚습니다. 은행이 나한테 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결국 내 집까지 날립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동생이 사업 자금 대출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거절 못하고 섰죠. 남동생 사업이 망하고 잠적했어요. 저한테 6천만 원 빚이 떨어졌어요. 제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으로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특히 경험 없는 분야는 절대 금물입니다. 치킨집, 카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0중 8구 망합니다. 만약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퇴직금의 절반만 쓰세요. 나머지 절반은 무조건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절대 안 됩니다. 보증은 내가 그 빚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사업 실패와 보증, 이 두 가지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네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로 쓴 막대한 비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낫습니다. 병원비도 크게 부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큰 병이 찾아옵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파킨슨병, 치매. 이런 병은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암 수술하면 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는 다릅니다. 좋은 항암제는 비급여입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듭니다. 10번, 20번 맞으면 수천만 원입니다. 병실도 문제입니다. 1인실, 2인실은 비급여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씩 듭니다. 한 달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특수검사, 특수치료도 비급여가 많습니다. PT 검사 한 번에 100만 원 넘습니다. 로봇 수술은 수백만 원 추가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63세에 폐암 진단받았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1년 동안 받았어요. 건강보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총 5천만 원 들었어요. 제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간병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병 걸려서 입원하면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가족이 돌보면 좋지만 가족도 직장 생활 있고 생활이 있습니다. 계속 병원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2천만 원 넘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은 더 비쌉니다. 치매나 중풍으로 집에서 돌볼 수 없으면 요양시설에 모셔야 합니다. 좋은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50만 원 나온다고 해봅시다. 요양원비는 20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자녀가 부담하거나 내 저축에서 빼야 합니다. 10년 요양원 생활하면 얼마나 들까요? 1억 원 넘게 듭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요양원비로 나갑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치매 진단받았어요. 집에서 돌보다가 한계가 와서 요양원에 모셨어요.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제 연금은 40만 원이에요. 부족한 돈은 예금 깨서 냈어요. 7년 동안 2억 원 넘게 썼어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배우자가 아프면 더 힘듭니다. 내가 아프면 내 돈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프면 내 돈으로 배우자 치료비를 댑니다. 그러다 보면 둘 다 가난해집니다. 남편이 암 걸려서 수천만 원 치료비 씁니다. 그 돈은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갑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내는 돈이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을 때 실비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5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꼭 가입하세요. 나중에 큰 병 걸렸을 때 보험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운동하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병을 예방하는 게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잘 알아두세요.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양 등급 받으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5번째 이유는 연금에 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우리 세대는 연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됐는데 그때는 다들 잘 몰랐습니다. 그냥